여선욱 민주당 부대변인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강윤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갔다 왔는데 휴가 돌아오니까 오히려 더 더위가 폭염을 그러니까요. 때려. 살인 폭염 어제 42.5도. 어제 너무 더웠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폭염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 막 그 우리 민주당이 국민 여론과 관계없이 보안 수사권을 폐지를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전 폭염과 연관이 있다고. 하늘이 노했다. 하늘이 노했어요.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위한다고 외치는 서민, 약자, 여성에게 정말 불리하고 고통을 주게 될 보안 수사권 폐지를 강행했잖아요. 저는 하늘이 노했다고 생각하고요. 저 살인 폭염을 그러니까 그걸 우리 저 민주당이 이제라도 좀 정신 차려갖고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행사하게 스스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 반론 들어봐야 돼요. 그렇죠? 폭염과 관련이 있습니까? 네, 유럽도 지금 폭염이 전 세계가 폭염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비교할 거 없어요. 우리나라가 역대 기록을 경신했잖아요. 이거를 봐야지 왜 다른 나라를 끌어들입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현안으로 들어가 보죠. 김 비대위원님, 그 주말 사이에 그 민주당 순회 경선이 있었거든요. 이 충청권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1위, 그리고 부울경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1위를 했군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여러 이제 여론의 추이, 언론인들의 평가와 달리 정청래 후보가 의외로 선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 그리고 여권의 집중적인 어떤 지지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후보가 조금 뭐 선전하고 있다. 그리고 뚜껑은 결국은 광주를 비롯한 호남 여기를 열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제 시각으로는 조금 만만치는 않다. 물론 이제 이 선호투표제의 영향으로 지금 당장은 이제까지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김민석 후보에게 좀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광주 전남 호남의 뚜껑을 열지 않는 이상은 조금은 미궁속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의외로 정청래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 근데 충청권은 정청래 후보 고향인데 여기서 어쨌든 1위를 못 했는데. 자, 정청래 후보는 뉴햄프셔 효과를 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본인이 당대표를 관둔 직후에 룰이 결정되고 일정이 결정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시발점을 충청으로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본인 고향이고 만약 거기서 이제 만약에 본인이 상당한 표차로 이제 1등을 하게 되면은 아유 정청래 대세론인가 보다. 미국에 이제 뉴햄프셔 아시잖아요. 뉴햄프셔에서 이제 누가 그 승기를 잡느냐. 보통 그게 대선판 좌우한다 이제 이런 속설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거기서 아깝게 소수점 자리로 이제 졌습니다만은 이어서 부울경에서 결국 이겼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0.9%포인트 이겼는데 지금 좀 전에 김경률 회계사님 잘 말씀하셨지만 현직 대통령 프리미엄 거기도 대통령이 대놓고 참전을 한 거거든요. 이게 과거에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당무개입 논란이 있잖아요. 근데도 대통령도 지금 굉장히 지금 본인 아마 사정이 급했기 때문에 뛰어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대놓고 현직 대통령이 지금 김민석 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그래도 지금 두 군데 합치면 이기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원했던 뉴햄프시 효과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정청래 대단하네 확실하고요. 작년에 그 박찬대 후보랑 이제 1차 전당대회 했을 때 그때는 이 두 곳에서 62%가 얻었습니다. 각각.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거보다는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송영길이라는 제3후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10%씩 갖고 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만약에 이 10%의 존재가 없었다면 정청래와 김민석 중 누군가가 과반을 달성을 이미 한 곳이 나왔겠죠. 이미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누가 52, 누가 48,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송영길 후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딱 맞게 정청래 과반 지금 득표를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10%씩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게 그 김민석 정청래가 초박빙 한 40%대 지금 대결을 하는 마당에 송영길 10%씩 갖고 있는데 이 송영길 표는 아시다시피 만약에 이제 두 김민석 정청래 이 두 분이 과반을 획득을 못한 채 끝나가지고 결선 투표를 가게 된다면 결선이 없고 대신에 우리 3등하게 되는 송영길 후보의 표를 찢어 먹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송영길 후보의 표는 제 2순위 선호는 누가 봐도 김민석이 8대2로 더 유리한 걸로 지금 대강 나와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말한 대로 송영길 표가 10표라면 그중에 한 7표, 8표가 김민석한테 가.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후보가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마이너스 7%까지 져도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송영길한테 적어도 7 내지 8 이거를 지금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송영길 후보가 그만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청래 연임 저지에 네. 상당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또 변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한 국면임에도 이게 불구하고 분명히 정청래 후보한테 불리한데 그렇더라도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볼 때 저렇게 룰도 불리해. 또 현직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김민석 밀고 있어. 그런데 심지어 부울경은 이기기까지? 와 정청래 대단하네. 네. 작년에 지금 65% 받았. 이런 건 지금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제가 말하니까 지금 이제 그랬나 보다 하지.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기세가 네. 상당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분의 개인적 평가 어쨌든 정청래 후보의 기세가 상당하다. 네. 뭐 여러 가지 뭐 당무계 뭐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선 홍보 대변인 좀 동의하기 어려워. 근데 이제 그 정청래 후보가 원래는 충청권에서 첫 스타트를 끊으면서 네. 여기서 이제 약간 대세론을 보여주려고 했던 게 계획이었는데 그게 약간 무너진 것 같아요. 심지어 거기서는 정청래 후보 캠프 측에서는 네. 과반을 넘긴다 네. 이게 목표였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김민석 후보가 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그 전략상에 좀 차질이 생긴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또 부울경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뭐 그 정청래 후보가 부울경에서 앞서지 않겠냐 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뭐 앞섰잖아요. 근데 이제 울산은 또 졌거든요. 그 김민석 후보가 울산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세종 대전도 서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뜯어봐야 돼.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결과적으로 정청래 후보의 대세를 이룬다는 그 목표가 약간은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룰인데 이 룰에서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이기려면은 깔끔하게 이기려면은 과반이 넘겨야 되거든요. 근데 과반을 못 넘기고 뭐 2등 한다든지 아니면은 표 차이가 어쨌든 지더라도 뭐 이런 상태로 계속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정청래 후보한테 약간은 불리하다. 그래서 정청래 후보가 그 연설에 이제 부울경에서 네. 연설에서 신천지를 다시 한번 꺼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민석 후보의 약점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네.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은 신천지 조사하겠다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뭐 윤리 네.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전당대회가 더 뜨거워지고 가열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네거티브가 더 이제 나올 게 예상되고요. 어저께 정말 주목된 게 신천지 다시 꺼내서 윤리 그러니까. 확실하게 네. 이제 내가 당선되면 한마디로 서로 김민석 얘기했어요 윤리. 아마 당원권 예, 예. 정지해서 다음 공천 못 받게 하겠다 같아요. 오. 제명 내지 제명까지는 어렵더라도 다음번 공천 못 받게 하겠다야.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렇게 되면요 친명하고 친청은 더 결집할 수 있고 세상에 친명의 리더를 예. 친명의 지금 리더로 후보 나온 사람을 공천 못 받게 하겠다는 얘기가 그렇게 이미 하겠다. 깔려 있다는 얘기고 둘째 무서운 또 얘기죠. 무서운 얘기가 네, 뭐냐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어?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 예. 하겠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무서운 얘기가요. 딴 거 없어요. 조국 혁신당 지금 의원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잖아요. 이 사람들 다 비례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합당한다면 이 사람들 지역구 줘야 돼요. 자 지역구 주는데 거기까지 누구 지역구 염두에서. 주겠어요? 누구 지역구? 네. 보나마나 뻔하지. 김민석 지역구 주거나 뭐 저 강북구 지역구 주거나 그렇게까지 죄송합니다 또 이 의원님들 그러나 뻔할 뻔짜예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네. 지금 적어도 12명의 친명 네. 그것도 핵심 친명 네. 과거 정청래 공격했던 친명 조국 막 공격했던 친명 이 12명 친명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분당을 각오한 지금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거의 뭐 전당대회 이유는 모르겠다. 모르겠다 뭐 이런 겁니까? 지금 거의 뭐 그 뭐냐 지금 영화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텍사스 저 뭐냐 일렉트릭 쇼 메사커 뭐 정부 톱살인마. 네. 지금 거의 그런 식의 지금 그 호러 수준이에요? 영화가 남량 특집으로 벌어지고 있다.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다. 그리고 또 네, 이제 그 특이점이 그 최고위원 선거 있잖아요. 네. 최고위원 선거에서 뭐 어쨌든 인지도가 조금 앞서는 후보 최민희 후보가 있었는데 최민희 후보가 1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기 뭐 한민수 후보 같은 경우도 네. 종합으로 지금 3등이어가지고 어쨌든 뭐 이성윤 후보는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는데 그 여기도 친청 후보가 계속 선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전당대회가 굉장히 약간 박빙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정청래 후보가 의외에 또 선전이다 이렇게 평가하셨으니까 그러면 뭐가 어떤 전략이 좀 먹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 유시민 평론가와의 분업 구조. 네. 그러니까 악역은 유시민이 맞고 본인은 이렇게 언더독 전략으로 네, 가는 네. 이런 것도 맞고 저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문제라든가 주식 이제 파국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김민석 후보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반사 효과로서 정청래 후보가 그런 효과를 얻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사실 이 경선을 보면서 약간 계속 좀
뭐랄까요? 의문점 하나가 지금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과거 파묘를 다 하고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김민세의 어원까지. 네. 그래서 사실 김민세라고 불리는 이유가 노무현 대통령과의 어떤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막판에서 배신, 이제 그런 것들까지 배신. 다 파묘하고 있는데 왜 NHK 단란주점 얘기를 안 할까? 아니 저는 이게 상당히 뭐랄까요? 민주당의 정강 정신과 상당히 밀접한 부분이 있지 않나. 정청래로서는 가장 상대 후보 김민석과 송영길을 일타에서 양피로 그냥 뭐랄까요 공격해낼 수 있는 건데. 맞는데 그게 그 김민석만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민주당의 근본 정신과 민주당의 근본 밥그릇과 연관이 된다. 왜냐하면 이 밥그릇은 국민들을 상대로 언제든지 써먹어야 될 우리의 영원한 밥그릇인데 이 밥그릇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저는 어떤 민주당의 고귀한 정신. 예민한 부분을 뭐 계속 건드시는. 지난번에도 한번 아니 저는 했는데 이 부분은 저 5.18을 정말 우리 민주당은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다. 자신들의 밥그릇으로. 저는 제일 여기서 사실 또 다시 되짚어봐야 될 게 그 5.18 주범이 전두환 노태우잖아요. 근데 그분들 깜빵 보내고 사형 선고 받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건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그렇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5.18 청산하고 명예회복 시켜줬어요. 지금 5.18이 지금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국가적인 지위를 받게 된 게 김영삼 대통령이 하신 거예요. 그때.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깜빵 보내서 사형 선고 받게 했고 반대로 전두환 그때 사면 복권 시켜주세요 한 사람 누구예요?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이거 지금 민주당이 싹 숨기고 있어. 사실상 얘기 안 하는데. 너무 오래된 이야기. 오래된 얘기 아니죠. 오래된 얘기가 아닌데 왜 그러면 5.18 아니 그럼 왜 탱크데이가 그런 난리 쳐요? 그러면 5.18이 오래된 얘기인데.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쨌든 지금 막 저는 과거 논란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파묘하는 거 진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잖아. 뭐 뻔한 이야기지만 진짜 저는 미래를 위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메가 프로젝트가 되게 중요한데 원전이라 최근에는 주식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주식 이야기를 막 그러니까 민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당대회에서 이야기 나오고 막 이렇게 막 정책적으로 해야지 국민들도 관심을 갖는데 계속 진짜 20, 30년, 40년 전 이야기 하니까 국민들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제일 저는 또 눈에 띄는 게 그 조정식 의장이 연임 개헌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이것도 이게 왜 영향을 미치는 유시민 씨가 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유시민이 계속 지금 어물전 비린내가 이제 썩은 내까지 갈 것 같다. 안 되는 거 난리. 이거 대통령과 친명 이러면 안 된다. 그 핵심이 뭐 두 가지예요. 공소 취소할 것 같다. 그렇게 연임 개헌할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거 막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설이겠지, 소문이겠지, 근거 없는 주장이겠지 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입법부 수장 이분이 첫 기자간담회에서 깠잖아요. 그런데 정리가 아니 그게 아니죠. 나 휴가가 아까는 다시 소환하고 10년 전 일이라고 막 뭐라고 했다가 일주일도 안 된 일이라는. 그리고 그다음에 그게 황급히 황급히 조정식 의장이 주워 담았지만 이미 기차는 떠났고요. 국민 뇌에 딱 박혔어. 그래갖고 지금 유시민 씨 쪽 힘 받았어요. 봐라 이런 거 다 나오지 않냐. 지난주 휴가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 계셨지? 그러니까 휴가를 가도요. 몸이 휴가를 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이 휴가를 가야 되는데 마음은 늘 이 유튜브나 TV 화면에 꽂혀 있었던 말씀드리고요. 왜냐면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기자 정신. 그런데 제가 좀 충격적인 얘기를 했는데 혹시 여선웅 우리 위원님은 그걸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정청래 후보 쪽에서 측근들이 정청래 후보가 시킨 건 아닐 거겠지만 측근들이 이제 이런 그 진보 계열 방송 패널에게 전화를 하거나 해가지고 방송에서 우리 정청래 후보 까던데 까지 말고 좀 밀어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지금 대통령 측근이 여권 인사들한테 아니 우리 대통령이 또 재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재판 받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분노를 터뜨렸다고 한다. 그럼 저쪽은 그만큼 지금 연임하고 그다음 공소 취소에 정말 진심으로 원한다. 근데 그거 만약에 저 김민석 돼가지고 그거 만약에 실현시키면 우리 총선 대선 민주당 망한다. 자 그러니까 더 이상 정청래 때리지만 말고 좀 밀어줘야 된다. 지금 저쪽이라고 표현해. 저쪽이 누구? 이재명 대통령하고 치면 저쪽이 지금 우리 대통령 또 재판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아예 노골적으로 연임하고 공소 취소 막 지금 밀어붙이려고 한다. 정청래 뽑아줘야 된다. 이런 전화를 실제로 했다는 겁니다. 저도 취재가 되신 거예요? 충격 먹었습니다. 제가 민주당 계열 분한테 그걸 들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 패널이 아니 근데 그거는 일방적 주장이시지. 그거 아무리 그래도 연임 개헌 한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때 그랬대. 근데 지금 좋은 증거를 딴 사람도 아니고 조정식 의장이. 조정식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 18년 직입니다. 18년간 인연을 맺은 찐명 중에 찐명.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뭐 여권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지금 도일 정도로 어쨌든 뭐 취재되신 바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연임 개헌이 식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아니 근데 또 그랬는데 이제 조정식 의장이 전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정말 정무 감각이 부족하셔갖고 천기를 무시하시다가 주워 담았다 1번, 2번은 정치 육선에 노련한 정치 감각으로 내가 이 문제를 차라리 조개 터뜨려가지고 여론 간봐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이후 의장직을 수행하는데 편하겠다. 안 그러면 근데 내가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정성호처럼 이빨 6개 좀 나갈 것 같다. 아니 근데 저기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뭐 저희 국민의힘의 야권이 개헌 저지론도 확보하고 있고 이게 국민투표 가면 국민들이 50%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이게 국민들이 찬성할 리가 없잖아요. 네. 근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 네. 유시민 작가가 그래서 이제 또 주말 사이에 또 등판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뭐라고 했냐면은 최근 비평 저널리즘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좀 처참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나를 온몸에 폭탄 두르고 시장통에 뛰어드는 자폭 테러범처럼 묘사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시기에 서로 마음이 맞아서 전우회적으로 맺어졌다고 해서 이게 또 영원히 가야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상 단절이냐.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일단은 유시민 작가가 발언이 이제 너무 잦아졌고 지난번에 대통령 한번 직격한 이후로 사실 유시민 작가의 영향력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예 정청래 후보 전화 받은 것 같아. 아니 정청래 후보랑 전당대회에서 사실상 같이 가는 그림이니까 예전에는 뭔가 이 그 진보 진영의 뭔가 어른처럼 막 이야기하는 쉽게 말하면 그냥 아예 그 심판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한 팀처럼 선수처럼 느껴지니까 발언력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저거는 그냥 다 평가절하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정청래 도우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 발언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그 유시민 작가는 이제는 갈 길 가겠다 이 선언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번에 투표율이 현재까지는 낮잖아요. 전 이거 볼 때는 영향이 지금 중요한 건 국민한테 무슨 영향 가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전당대 표 찍는 분들한테만 영향 가면 돼. 근데 유시민 작가는 그 점에서 성공하고 있다. 왜냐면 지금 투표율이 낮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정청래가 지금 결국 2번 한 거 보니까 이겼잖아. 현재까지 이기고 있잖아. 여긴 분명히 지금 영향을 미치고 결집시켰다. 이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전통적인 친문 친윤 친노 계통의 당원들은 많이 투표했고 반대적으로 그 뉴 이재명 지금 당원들이 상대적으로 덜 투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은 고점을 찍었고 뭐 뜯어봐야 이제 성장률이 둔화되니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반영됐습니다. 이제.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유시민 작가의 발언.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미친다. 유시민 작가 그러니까 한 번쯤은 접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또 사건 하나를 유심히 봐온 결과 다들 동의할 거예요. 유시민 씨는 요만큼의 일을 요만큼으로 풀려 말하는 좋게 말하면 뭐랄까요? 이제 저는 이분하고 이제 그 노회찬 의원 장례식장에 처음 봤고 그게 막 이제 마지막인데 그때 무슨 생각이 이 사람 그러니까 이게 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에서 3대구라 하면서 황석영 너 누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 정말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 같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내가 오늘은 있잖아 이 3명 다 4명 모인 자리에서 토론했는데 다 오늘 다 죽여버리고 왔어. 이제 제가 말하는 걸로 치면 뭐 이런 식의 말도 오늘 크게 그러고 계세요 지금. 그런가요?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아까 저는 이제 강찬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 저도 절실히 공감하는 게 지금 이분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국민적인 설득력 이건 필요 없거든. 오직 당원들 전당대회에서 투표장에서 투표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것만 필요하거든요. 이 사람에게 진실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진실을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고 오로지 권리당원들이 투표장에 가서 정청래를 찍었으면 하는 그런 것에만 의미가 있는 사람이고 그건 좀 저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뭐 유시민 작가의 진위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전 알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래요? 알아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그동안에 발언한 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청래 후보 쪽에서 지지자들이 약간 뭉친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이제 지난번 대통령 뭐 썩은내 뭐 이후로 약간 고점을 찍은 것 같다. 더 이상 이제 그 붙을 사람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에 이제 전당대 룰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는 그 룰을 깨는 전략이 필요한 거죠.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국민의힘 어제 뭐 이제 한동훈 의원 얘기를 좀 해보면 어제는 아니죠. 형소법 개정안 이제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요거 시간 역순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뭐 금요일부터 시작하면 필리버스터 신청했는데 맞습니다. 12번. 13일에 금요일 아니겠어요? 13번까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근데 13번인데 13번은 정말 13일에 금요일
법률이라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번부터 이제 주호영 의원, 최다선 주호영 의원부터 이제 그 발언권이 주어지는데 이런 분들이 몇 시간씩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가 24시간인데 대개 한 6, 7번에서 끝나버립니다. 몇 시간씩 해버리니까. 그러니까는 이번에 몇 번에서 끝났어요? 이번에도 7번인가 7번인가 그래요? 그 정도에서 끝나. 그 심지어는 한동훈 예. 의원이 이제 12번 받았는데 이 두 군데의 이 협조가 필요해요. 하나는 국민의힘, 그리고 하나는 국회 사무처죠. 근데 국회 사무처는 지금 여러 가지로 볼 때 조정식 의장 밑에 있는 거니까 이 조정식 의장도 민주당 출신이고 누가 봐도 지금 한동훈 의원 부각되는 걸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근데 이거는 변수는 어쨌든 국민의힘도 그런데 먼저 국민의힘이 근데 만약에 민주당 필리버스터 안 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만 있는 민주당도 거기 어제 발언했던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 뭐 제한 발언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을 그러니까 24시간 내에 승번을 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순서만 그냥 1번, 2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2번 얘기 안 한다고 나오시는데 당연히 국민의힘도 조직적인 견제와 방해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한동훈 의원 전 직전이 유영아 의원이에요. 찐박 유영아. 근데 유영아 이분도 내가 12 번호가 10이어서 나는 못할 것 같다. 아쉽다. 본인이 그랬습니다. 유영아 의원도. 그래서 그 한동훈 의원이 뭐 못하게 된 거는 뭐 뻔한 얘기인데 직접 좀 취재를 해본 결과는 그 이 필버에서 정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대요. 이분이 법무부 장관도 하고 또 검사도 했기 때문에 사실 누구보다도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제대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뭐 자기가 관여를 했거나 지켜봤거나 한 뭐 한명숙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그리고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 사건도 마찬가지고 또 그 이런 것을 볼 때에 이게 다 분명히 증거가 있고 다른 거 수사하다가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드러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뭐 그래서 쭉 하게 된 거지. 이게 어떻게 검찰이 조작 기소를 하고 그 보안 수사권을 남용을 한 것이냐. 오히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았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이거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면은 그 민주당은 지금 하는 생각을 보니까 검찰한테 복수하는 거다. 노무현 죽이고 이재명 괴롭히는 검찰을 복수한다. 지금 이러는데 그게 무슨 복수냐. 오로지 국민에게 피해를 줄 뿐이다 이거야. 국민에게 피해를 줄 뿐이다. 뭐 검찰이 어차피 니들이 죽였고 검찰은 그리고 더 좋다 이거야. 할 일 없고 그냥 경찰이 준 거 그냥 받아가지고 기소 여부나 결정하고 해라 제해라 하고 그냥 놀고 있으면 그만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이 더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 그거다. 이런 요지로 한동훈이 필버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답니다. 했어. 이렇게 보니까 전화 통화했네. 보니까 음성 지원까지다 이렇게 보니까 음성 지원까지.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건 엉터리 성대모사. 저는 사실 제가 취재하다 보니까 한 건데 저는 그거보다는 아까 여선웅 의원이 정청래 측근한테 전화 받았는지가 저는 정말 궁금해. 아니 지난주까지 대답을 장동혁께서 틈새 또 일단 근데 뭐 한동훈 얘기 좀만 더 해봐. 한동훈은 뭐 본인은 근데 필리버스터 뭐 앞번호 배치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어떻게 뭐 그런 기대가 좀 있었을까요? 없지 않았을까요? 이분도 현실적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참 국민의힘이 참 정치를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일수록 뭐랄까요, 본인들의 힘을 키울 수 있고 그다음에 중도 확장을 할 수 있는 절호 기회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좀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당적을 제외하고 당의 색채를 빼고라도 가장 타격점을 줄 수 있는 발언 주자들을 쭉 이제 내보내서 설득력을 높여야 될 텐데 한동훈이라는 가장 좋은 뭐랄까요, 뭐 소위 말하는 칼 이걸 안 쓰고서 한다는 게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이런 모습이 계속 이제 비춰오는 지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장동혁을 위시한 이제 지도부는 이 와중에 필리버스터 와중에 올림픽공원으로 또 갔잖아요. 그리고 올공 시민이 뭘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면 참 이분들은 도대체 잘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정치 못해, 뭐 못해, 그리고 윤리적이지 못해, 부동산 투자 못해. 뭐 부동산으로도 얽혀 있는 분이잖아요, 장동혁은. 그러니까 야, 이 양반들은 도대체 잘하는 게 대통령보다는 뭔가. 투자 확실히 못하더라고요. 대통령은 24억 원 지금 차익을 잘 얻었는데 장동혁 대표는 그러지 못한 것 같고. 그렇죠. 20년인가 30년 산 건데 뭐 그거 가지고 차익이라고 하는. 지금 그거 가지고 지금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아니 제가 한동훈 얘기 시작하면 지금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격하는 게 똘똘한 한 채도 뭐 투기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대통령은 이거 똘똘한 한 채 아니에요? 거주형은 상관없다고 했었잖아요. 옛날부터. 아니 그러면 임광현 그 국세청장이 200억 갑자기 장기 보유 여기로 튀어. 그게 다 그거예요. 10년 동안 장기 보유하고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세법 개정안이 그 거주하고 있는 거주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혜택을 대폭 줄이겠다는 네. 거 아니에요. 지금 말이죠. 대통령 국민이 더 분노하는 게 근저당 17억 낸 것만이 아니에요. 장기 네. 그 장특공을 대통령은 이번에 잘 적용받으셔서 네. 3억 6천인가 산 집을 네. 여기다 지금 29억, 29억을 그쵸. 됐잖아요. 네. 그런데 양도세 얼마나 냈느냐? 지금 세무사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금방 쉬워요. 1억 그거. 1천만 원. 네. 네. 1억 1천만 원 냈어. 5억이 안 되는 돈으로 네. 29억을 벌었으니 24억 지금 차익이 된 겁니다. 최소한 24억 차익이에요. 말씀 나오셨으니까 네. 흥분한데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본인은 그렇게 혜택을 받고서 네. 지금 그 사다리 지금 치워버리겠다는 아니, 거거든요. 아니, 지금 세법 개정안이. 아니, 그- 어쨌든 뭐 대통령 뭐 시세보다 싸게 내는 거고 네. 그렇게 아, 얘기를 시세보다 하죠. 뭘 싸요, 그게. 알겠습니다. 금매- 시세보다 그냥 싸고 거기 아니, 재건축하는 안 싸요, 안 아파트보다는 싸다니까. 안 싸요. 손해 보고 아니 파신 그리고 거예요. 1억 네. 지금 싸게 했다. 30억에 1억 뺐다는 거. 그게 지금 싸게 했다고 아, 주장할 수 있는 23년에 거예요. 산 거가 알겠습니다. 네. 실거주 야. 목적으로 산 아니, 건데. 그런 식으로 나도 팔고 싶다. 진짜. 다시 지금- 국민의힘 얘기해도 되나요? 아 진짜 열불이 난다. 살인 폭언보다 더한 열불이 납니다. 네, 진짜. 뭐 현안이 많지만 다시 국민의힘 네, 얘기를 네, 하자면은 네, 네. 아니 갑자기 이제 한동훈 의원이 상향식 공천 얘기를 꺼내서 이거 음. 이거 현실 가능한 얘기냐 그리고 왜 지금 아. 이 시점에 꺼냈냐 이것도 좀 이거 제가 의문이에요. 이것도 좀 취재를 몇 번 했는데. 이것도 또, 예. 첫째는 뭐 지금 취재가 아니라 국민의힘하고 통화를 이 정도면 했네. 대신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아니 꼭 그분만 통화했다는 건 아, 아닙니다. 예, 뭐 여러 주변에, 네. 그런데 이제 첫째 우선 지금 국민의힘하고 음. 민주당 공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뭡니까? 그놈의 공천권 때문에. 네. 공천권이 그렇게 중요하다 보니까 대표 되는데 사활을 걸잖아요. 어느 한쪽은 이제 선거도 졌으니까 내려와라 하는데도 죽어도 안 내려오고 있고 이쪽 역시 선거에서 졌네 만에 하는데도 내가 왜 졌냐 내가 이겼다 그러고 무슨 소리야 넌 졌으니까 내려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리고 저 상대방의 그저 들이댔던 칼을 같은 식구한테 들이대서 신천지까지 나오고 왜 이런 곤욕상쟁이 나와요? 그놈의 공천권을 대표가 독점하기 때문에 그 봤을 대표가 때도. 무조건 네. 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는 이거 안 되겠다. 지금 온 국민이 이제 깨달았어요. 저 당대표가 되겠다는 저 양당의 끔찍한 네. 저 전쟁을 보니까 이놈의 공천권을 대표가 독점하는 체제가 문제로구나. 이제 국민이 다 알았어. 자 그러면 네. 이제 이것을 공천권을 국민한테 주면 돼요. 지금 양당이 국민 매년 국고보조 수백억씩 받아먹고 네. 있어요. 국민의 공당이지 네. 당원들의 당만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공천제는 이건 뭐 누가 봐도 지금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요구일 것 같은데 네. 가장 이제 속내는 그런 건 분명히 있죠. 공한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네, 네. 얘기 들어보니까 주로 영남 특히 이제 경북 네, 네. 대구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찐윤, 네. 언더 찐윤 네.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여전히 공한증을 해소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좀 중도 성향이라든가 한동안 뭐 복당해도 괜찮지 않아 하는 정도 하는 의원들한테도 이런다는 거냐. 들어오면 나만 죽니? 너도 네, 죽어. 네. 이번에 아주 확실하게 청소할 거야. 네, 지금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동훈이 들어와서 심지어 당대표가 되더라도 공천권은 국민이 갖는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100% 프라이머리가 될지 아니면 네. 당원 뭐 20 여론 80 뭐 80이 그렇죠. 될지 뭐 정례를 하여간 봤을 때 그것은 네, 뭐 네.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두 번째 이제 또 그 얘기가 나오죠. 이제 부나마나 그 얘기 할 거야. 어. 아 그렇게 이제 100% 경선이니 뭐니 해놓고 뒤로는 또 배후 조직을 가동해서 대표가 뭔가 장난을 할 것이다. 요 부분까지도 내가 예. 확실하게 투명하게 예. 그렇지 않다는 방지 조항과 어. 나를 완전히 내놓고 네. 하겠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걸 던졌는데 이제 이제 반응은 좀 약해요. 어때요? 지금 반응이? 반응은 당내. 여전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그런 거 전혀 귀에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어떻게든 내 공천 유지해야 되겠다는 이제 생각들이 강한 데다가 네. 휴가철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휴가철도 있고 또 민주당 전대라든가 예.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예. 국민의힘 뉴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지금 힘을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언제 이제 힘을 받게 되냐면은 결국 이제 민주당 전대 끝나면 네. 또 사달이 나거든요. 아. 분명히 사달이 납니다. 이거 진 쪽에서 승복 못한다 네, 할 네. 수가 있고 네, 네. 승복을 하더라도 분열하고 심리적 막 이러면. 분당 상태가 네.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거와 맞물려 가지고 예. 봐라 결국은 이제 동천권 때문에 저 당이 집권당이 지금 찢어지게 생겼다. 네, 네. 이 상황에서 우리까지 저거 해야 되느냐? 아. 이런 이제 이런 게 하나 나오려던 모멘텀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조금만 더 이제 들어가서 보면 사실 이제 좀 사실 여기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네. 재미있는 좀 더 내용인데 말씀하셔야 네. 돼요. 아니, 왜 아니, 그러냐면 괜찮습니다. 왜 그러면 예. 이게 지금 지금 최근 변수가 터진 게 오세훈 시장 이제 정치자금법 1심인데 일심. 네, 네. 이게 지금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냐면 양당의 공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이번에 누가 이기나 소용없다. 왜냐하면 지금 오세훈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세훈 날아갈 걸로 보죠. 네. 3심에서 져서 이제 그럼 내년 4월이나 10월에 재선거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서울 돌아가는 상황을 본다면 부동산 분노 등등하여 쉽지 않다. 서울에서 민주당은 또 진다. 네, 네. 오세훈이 날아가는데도 민주당은 그렇게 보시는 진다.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네, 이번에 누가 돼도 네. 네. 그 사람 그 지도부는 날아간다. 아, 비대위 책임져야 간다. 된다.
이걸 지금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친명 쪽에서는 야 정청래 하라 그래. 돼도 쉽지 않다. 정청래 하다가 상황이. 내년에 서울시장 재선거 치면 정청래 날리고 근데 반대로 정청래 쪽에서는 김민석 하라 그래. 김민석 돼봤자 네. 내년에 서울시장 재선거 치면은 김민석 날리고 우리 쪽 비대위야. 이렇게 가는. 그리고 비대위가 되면 뭐가 좋느냐? 그렇게 되면 바로 공천권을 가집니다. 공천권. 근데 다음 총선 공천권 그쪽으로 갑니다. 여기 또 얘기 들어봐야겠네. 자, 그 요거는 예. 민주당 얘기고. 근데 국민의힘은 뭐냐? 네. 국민의힘은 이겁니다. 예. 국민의힘은 이게 지금 사선 중진급들이 예. 이 정동 정말 안 되겠다. 예, 예. 민주당이 이번에 만약에 김민석으로 바뀐다든가 네, 뭔가 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컨벤션 효과가 나면은 이제 그거를 무기로 너도 물러나 이렇게 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긴 있대요. 그런데 아직은 좀 그 수면한데 여기도 지금 오세훈 재선거 문제가 사실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장동혁 대표 쪽에 이제 속셈은 뭐냐면 오세훈 날라가면은 오세훈 거기에다가 장동혁이 공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장동혁이 공천을 한다고 해도 민주당 부동산 때문에 민주당 인기가 워낙 없기 때문에 당선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힘을 받는다. 힘을 받아서 네. 내년 8월 전대에서 연임을 하고 그 다음 전에서 공천을 자기가 네. 휘두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네. 오세훈 지금 저 시장 현재 상황이 네. 양당의 향후 리더십에까지 지금 이미 변수로 그 뭐 들어와 얼마 있습니다. 안 남았어요. 네. 내년 1월에 이제 지금 대법원 이제 판결이 왜냐면 나올 이게 수 있고 특검은- 이대로 가면 특검은 633이기 네. 때문에 네. 빠르면 네. 내년 2월 3월에 나옵니다. 그러면 내년 4월 그 이후에 저 재선거 나오죠. 그럼 서울시장 재선거 하잖아요. 네. 내년 상반기에 서울시장 재선거 해요. 그럼 거기서 그 향배에 따라서 네. 어느 한쪽 리더십은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는 역시 거고. 뭐 정치는 생물이군요. 그것이 바로 뭐가 되냐? 네. 바로 총선 공천이 되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그때쯤 네. 되면 총선 전국이잖아. 그렇습니다. 네. 아니 우선 민주당 쪽.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제일 하이라이트로 남겨둬요. 네. 근데 이제 해보시고, 예. 저는 예. 뭐 강찬호 의원님 말씀에 예. 전반적으로 크게 동의하되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정치라는 게 1개월 앞도 모르잖아요. 아 맞아요. 이제,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이제 벌써 오세훈 5, 시장 6개월 재선거 남았어요. 그리고 네. 이제 장동혁 네. 대표 그리고 이제 정청래 이런 여러 가지 네. 변수들을 지금 이렇게 쫙 그렇죠. 파노라마식으로 네. 보는데 조금 네. 무리가 있지 않나. 무리한 얘기가 네. 죄송합니다. 아니. 결국 그 무리가 얘기가 있다. 네. 조금 무리가 있다. 네, 저는 일단은 네. 오세훈 네. 시장 재선 그 재보궐 있잖아요. 네. 그게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633을 안 지킬 것 같아요. 633도 있고 네. 오세훈 시장이 지난번에 1심 뭐 나오기 전에 이야기했던 게 재판 소원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네. 그래서 꽤 오래 걸려서 총선이랑 같이 치르게 될 경우가 있지 않을까. 네, 그게 네. 모두한테도 좋고 그렇게 음. 말씀드리고 결국 또 하나는 결국 김민석 체제 유지. 또 하나는 한동훈 있잖아요. 한동훈 의원의 그 이번에 뭔가 승부수처럼 던진 거 네. 이게 지난번에 저는 어떤 데자뷰가 아, 있냐면은 이거 상향식 공천? 네, 상해시 공천. 네, 네. 2024년도에 본인이 출마 안 하겠다. 네, 배지 네. 안 단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진짜 약간 정치 초보들이 멋있게 하려고 나는 여기 공천권 다 아. 내려놨어. 너네들끼리 다 네. 해봐. 이렇게 했는데 그게 패착이었잖아요. 자기가 국회의원이 아니었던 네, 게. 네. 근데 이번에도 내가 공천권 아니고 다 나눠줄게. 이거 하는 게 지금 제가 만약에 배지라면은 네, 네. 같이 가자 이렇게 하자 챙겨줄게 네,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 네. 그 국민들한테 다 돌려줄 거야 이러면은 음. 오히려 공화증 더 드는 그래요? 거예요. 아, 이게 그러니까 안 정치 좋습니다. 초보다? 네, 초보입니다. 안 좋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 한동훈 대표 책을 안 읽어봤구나. 네, 아니고 맞죠. 뭐라고 하냐면 그 가치가 없다고 봐. 아니요. 본인이 그랬구나. 그때 내가 그거 왜 읽어? 불출마 선언을 했던 게 그 영산의 뜻이었다. 뭐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고 싶었는데. 네. 하고 싶었다기보다는 네. 되게는 네. 그에 대한 논평은 초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불출마하는 것도 그 이슈 네. 진짜 딱 일주일 갔나요? 그리고 싹 사라졌어요. 아, 이게 정치개혁 아젠다가 절대 네, 안 되고 안 된다. 오히려 의원들을 불안하게 아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정치공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네. 이렇게 완전 경선을 시켜준다고 하면은 이게 사실 영남권 의원들한테는 인지도가 높은 현역 의원들이기 때문에 좀 그렇죠. 이게 절대적으로 또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또 이게 영남권 소위 말하는 아까 찐윤 이게 좀 움직일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달래기 네. 제가 저 친한계 의원한테 직접 들었는데 네. 공안증이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제 공안증을 공천을 해소시키고 네. 그분들 달래서 끌어안겠다는 의미예요. 지금. 이렇게 네, 포괄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은 한동훈 의원 쪽에서 좀 손을 내민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동훈 이런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한동훈 의원 처음 국회에 이제 등판했을 때랑 달리 지금은 막 이렇게 찐윤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막 엄청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동훈 의원 쪽으로 가진 않는다.
지금 보면은 뭐 소위 말하는 친윤계인 김기현 의원 정도만 네. 좀 부각되고 있고 지금 네. 다시 어떻게 보면 좀 관망으로 돌아섰다. 이 길은 어떻게 봐요? 저는 이제 오늘 이 자리 예. 한 30분 동안 느끼고 있는데 예. 어떻게 하면 가급적이면 네. 한동훈 대표랑 좀 연결선을 다시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 네. 제 전화도 잘 안 받고 하는데 보니까 네, 우리 네, 강 네. 의원님과는 통화를 하시는 것 같아. 속내를 그렇게 하면 안 네네. 됩니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립부터 제가 취재했다고 말씀. 취재. 주변부를. 네. 네. 근데 잠깐 질문이 뭐였죠? 그래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친윤계로 아, 보시는 네네네네. 분들이 좀 잘 안 움직이고 있다. 다시. 그러니까 새가. 많이 주판을 이렇게 놓고 계시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조금 보면 적어도 제 느낌상으로는 예. 이분들이 곧바로 뭐 친한이다 이런 식의 포지션 변경은 힘들고 내보이기 힘들지만 네. 내심으로는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이 지적은 누구라도 했었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양당 공이 예. 지금 당대표 선거 혹은 당대표란 지위라고 하는 게 결국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좌우되잖아요. 국민 전부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저는 극단적으로 한 가지 예를 이 자리에서 들고 싶다라면 이번에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네. 이거 지금 사실상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떤 사안의 성격에 비추어 봤을 때 반대가 찬성보다 2배를 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국민들의 뚜렷한 의사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성 지지층에 기대서 할 수 있는 근거는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말한 한동훈 전 대표가 말한 뭐랄까요? 그러니까 공천권이 국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당 대표 1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구조적인 저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한동훈 의원이 뭔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의원들의 지지를 받으려면은 공중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방송에서 뭐 전략자산 이야기하고 이번처럼 막 필리버스터 하는데 12번 신청해가지고 국민의힘한테 뭔가 그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모습은 국민의힘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동훈 의원은 물밑에서 조용히 의원들 만나면서 챙겨줄게 같이 갑시다. 이걸 하는 게 더 오히려 좀 효과적인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 우리 이제 뒤에 또 나경원 의원이 와 계시거든요. 네. 강찬호 의원님 나가시기 전에 나경원 의원한테 이것만큼은 여쭤보고 싶다. 질문 하나 남기고 가십시오. 제가 여쭤봐 드릴게요. 하나 남기십시오. 얼굴 왜 피해? 차마 지금 저기 밖에서 보고 계시는데 저기 이승진 거보다 저는 오늘 이건 좀 물어보고 싶어지는 법조인이시고 또 서민과 약자를 많이 대변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눈을 못 마주쳐. 눈을 못 마주쳐. 제가 보안 수사권 오늘 폐지 관련해서 저는 이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거는요. 이건 진짜 우리 국민을 생각할 때는 절대 좌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거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식이라도 하든지 해서 단식하실 생각이냐? 근데 진짜 이거 이게요. 단식하실 생각이냐? 다른 투쟁의 형태는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정점식 같은 분은 이름에도 보니까 점점이 드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진짜 진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는요. 그 아까도 얘기한 서민, 약자, 여성 이런 분들이 정말 피를 보는 상황이 오는 거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 수사를 만약에 의사의 어떤 진료로 생각한다면 이런 거예요. 간호사나 어떤 이런 분들이 그냥 환자가 오면은 이분한테 그냥 묻고 간호사가 대강 조사를 해요. 그러면 의사한테는 그 서면으로만 이런 지금 아프다고 왔습니다면 의사가 그 환자 몸을 직접 보거나 묻지도 못하고 그냥 서면으로 간호사가 제출한 요걸 보고 이 사람 병이 이런 거 있냐고 주든지 수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이거는 좀 이거 다시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게 내가 보니까 좀 이상하다. 배가 좀 아프다 그러는데 배 만져봤어요? 배 만져보든지 하여간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간호사가 배 만져본다고 간호사 수사해서 그게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권 송치 어쩌고 하는데 그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뭐 성폭력 범죄는 이제 좀 까다로운 사건, 이제 국민 눈치 보이는 사건은 정권을 송치한다고 똑같아요. 그것도 아무 검사가 직접 환자 배 만져보도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이제 국민 피해를 갖고 오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근데 우리 딴 사람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강하게 아주 날카롭게 이것을 웃고 계십니다 지금 뒤에서. 나경원 의원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국민들이 좀 믿고 따를 수 알겠습니다. 있는. 우리 나 의원님이 그러면 어떤 또 저지 대책을 갖고 계신지 한번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세 분과 함께 정치석 불이 나경원 의원님 진행해봤습니다. 기대합니다. 한 방을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모셔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정치 시그널이 픽한 사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앞에? 네, 재밌게 들었습니다. 아, 근데 뭐 네. 한동훈 의원님 전략회의 같아요. 아, 그 뒷부분이? 이렇게 네. 하는 게 좋냐, 저렇게 하는 게 좋냐. 아니 뭐 지금 형사법 개정안은 이제 의원님한테 직접적으로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좀 네. 많이 남겨놨어요. 예, 분량을. 예, 이제 예. 그럼 바로 네. 여쭤봐달라고 하시고 네. 투쟁 계획 뭐 갖고 계십니까, 의원님? 아, 진짜 네. 걱정이에요. 네. 사실은 지난주에 필리버스터도 하고 제가 뭐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오늘 귀국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형사법 개정안은 뭐 국민들께서도 이미 아시지만 이 검찰이 모든 보안 수사권까지도 검찰이 개입하지 못하게 된다면 형사사법 시스템의 목표가 뭘까요? 실체적 진실 발견과 네. 피해자 피고인의 인권 보호입니다. 두 가지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많은 피해자들이 지금 뭐 이번에 장윤기 사건을 비롯해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라든지 피해자 가족들이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더 힘든 분들, 더 어려운 분들일수록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지 않고 사건의 진실은 묻혀버릴 수 있다. 네. 그런 점에서 이 강성 지지층 바라보고 이렇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그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완전히 뒤바꾸는 이러한 것을 감행하는 민주당이 그 역풍이 대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아마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도 여나 봐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를 하는데요. 예. 저는 뭐 좀 더 절절하게 저희가 그 호소를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필리버스터도 했지만 그 자괴감마저 드는 거예요. 네. 하면 뭐 하냐. 저들은 그냥 마이웨이 아니냐. 이런 면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다시 힘을 가져서 이 법을 되돌려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 요새 이런 주장을 합니다. 지금 뭐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법에 대해서는 뭐 지금 민주당이 뭐 7대 사회적 약자에 관한 범죄는 정권 송치를 하느니 그렇죠. 하지만 그걸로는 막을 수 없는 거거든요. 진실을 발견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요거는 왜 어렵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정권 송치를 한다고 하면 지금 정권 송치를 또 느닷없이 중수청에 전담 부서를 주겠대요. 그러면 중수청은 원래 중대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그런 기구 아닙니까? 거기에 전담 부서 하나 달랑 준다고 해서 거의 수사 능력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중수청 자체의 출범에 대해서도 많은 검사들이 안 가겠다는 겁니다. 중수청이 특히 행안부 장관 밑으로 갔기 때문에 안 가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게 언제 제대로 기구가 갖춰질지도 의문이 들고 두 번째는 지금 7대 범죄라는 것이 이 범죄 유형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아동학대, 노인학대 뭐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같은 행위라도 이것을 어떻게 의율하느냐, 아동학대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율하느냐, 기타 다른 것으로 의율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죄명이라든지 의율하는 것에 따라서 이게 이 7대 범죄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보호가 될 수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보안수사 요구권에 대해서 보안수사 평균 기간이 53일로 나왔어요. 이 보안수사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한 달 내로 줄인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까지요. 검찰에 송치된 사건 중에 10%만 보안 수사 요구를 하고 직접 검찰이 나머지는 수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수사도 못하기 때문에 전부 보안 수사 요구를 하면 10%만 보냈을 때도 53일이 걸렸는데 무슨 수로 한 달 안에 답을 합니까? 결국은 이거는 사건을 빨리 떼기 위해서 어떻게 빨리 떼요? 빨리 떼려면 무혐의로 그냥 갖다 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아주 폐해를 만들 거라. 결국 약자의 안전판, 마지막 안전판은 걷어차버리고 오로지 강자를 위한 법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특히 이 법에서 마지막에 공소 기각
재판 사유를 끼워넣지 않았습니까? 한밤중에. 이거는 결국 최고 권력자, 대한민국의 최강자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법이다. 이렇게 볼 수도 또 있다. 김승원 의원은 한밤중에 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또 아닙니다. 말씀하시던데. 공소기각 재판 사유 자체는 한밤중에 들어간 것이 맞고요. 갑자기 들어간 것은 맞고요. 뭐 그 전부터 오랫동안 논의됐던 것은 아니고요. 그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이 뭐 판례에 있었던 거다. 뭐 그 함정 수사 같은 경우에 판례에 있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판례에는 327조 기존의 위법한 절차가 무효에 이른 정도 그 무효에 이른 사유의 행태를 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중대한 위법 수사 현저한 소추 재량 일탈이라는 중대한 현저한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가 전제되지 않는 그냥 중대한 위법 수사, 중대하다는 걸 누가 판단합니까? 현저한 소추 재량 일탈,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법률은 그렇게 불명확한 개념을 집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불명하다는 것, 또 그다음에 이건 위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서 그래서 뭐 이제 헌법소원 뭐 얘기도 나오고 뭐 오늘 아마 현장 최고위를 청와대 앞에서 연다는 거는 어쨌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좀 행사해 달라라고 촉구를 하는 의미일 텐데 대통령이 거부권 쓸까요? 안 쓴다고 봅니다. 사실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공소기각 사유까지 넣은 거 아닙니까? 재판 사유까지. 대통령이 그동안에는 분명히 이런 얘기했어요. 이 법의 문제점을 대통령도 아는 거예요. 법률가적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이 법의 문제점을 아니까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책임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딱 달라진 게 뭡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하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딱 달라진 거는 대통령 죄가 공소기각될 수 있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넣은 조항 하나 넣은 거거든요. 대통령 그 이유로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는 게 민주당의 요구고 대통령은 그런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봐보세요. 이 정부 들어서 사법 체계를 하나하나 다 망가뜨렸잖아요. 뭐 대법관을 증원한다든지 헌법재판소에 4심제를 가져간다든지 이런 게요. 그다음에 뭐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을 계속 압박한다든지 사법 체계를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압박하는 걸 했어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다 이 사법 체계가 흔들어지는 거에 딱 하나가 법 왜곡죄 만든 거라든지 대통령 그 지금 재판 받는 거 퇴임 후에 재판 좀 어떻게 안 받아보려고 또 끝까지 재판으로 갔을 때 자기 우군들이 확실히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라도 막아주게 하려고 지금 하는 벌이는 지금 정말 작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럴 바에는 지금 대통령 재판을 빨리 재개시키는 게 맞겠다. 더 이상 사법하게 하지 않게. 그러면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요. 대통령 재판 재개하면요. 저는 이미 당선 무효형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 대통령 재판을 중지하면서 법원이 5개 재판을 중지하면서 일부 재판부는 명시했고 일부 재판부는 명시하지 않았는데 뭘 얘기했냐면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이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재직 중에 소추되지 아니한다를 확대해갖고 재판까지로 얘기를 했는데 7월 9일 윤 전 대통령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헌법 84조는 굉장히 이 확대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헌법 84조가 그래서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는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추라는 것을 기소로 한정한 해석입니다. 헌법 84조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각급 법원이 재판을 다시 여는 것은 법리에 따른 것이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이 법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이 되면 언감생심 더 이상 사법을 파괴할 그런 꿈을 대통령이 꾸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빨리 이거 대통령 재판 재개해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또 보시는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해석도 나와요, 의원님.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이 거부권 안 쓸 거다 이렇게 보시지만 대통령이 만약에 지금 거부권을 쓰게 되면은 오히려 판세가 역전되고
좀 약간 국민의힘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절호의 기회다라고 좀 원로들이 조언을 또 하시기도 하세요. 네. 절대 안 쓰는 이유가요. 법률안 거부권 행사 시한 마지막 날이 17일입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가 전당대회? 언제죠? 네. 16일에 호남, 예. 17일이 마지막 서울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왜 지금 이 법안을 후다닥 처리했습니까? 네. 오로지 전당대회입니다. 강성 지지층이 이재명 대통령이 소위 미는 김민석 후보 네. 믿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는 그런 당의 당대표가 되면 이거 통과 안 시킬 거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7월 30일 본회의를 구태여 열어서 통과시킨 것도 일정도 맞춘 이 거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 시한까지 다 맞춘 거다. 그래서 절대 행사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행사 안 하죠.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곽상원 의원 얘기를 조금만 해보면 SNS에 남기셨어요. 네. 저 용기와 소신을 좀 칭찬하고 싶다고 했는데 용기와 소신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곽상원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죽음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이용할 수 있는 것뿐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국민들 눈물 그리고 국민들 고통이 눈앞에 보여서 자기는 찬성할 수 없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이 지금 검찰의 보안 수사권마저 완전히 폐지시키려는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이들의 감정적 보복이고 본인들의 서사의 완성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조국, 이재명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본인들이 기소된 것 또는 본인들이 수사받은 것은 본인들 잘못이 아니라 정치검찰이 만든 사건이고 정치검찰이 만든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그들의 그동안의 서사, 그들의 부도덕하지 않고 그들은 정말 도덕적 선이고 이런 서사를 완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곽상원 의원은 정확하게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 죽음을 이용하면서 국민들, 서민들, 약자의 눈물을 정말 흘리는 법을 하지 말라 그런 건데 지금 이제 결국은 보면 이재명 이거 다 하고 나면 이재명 대통령 수사도 다 정치검찰 수사다 이렇게 하는 거가 이 어떻게 보면 그 흐름 서사를 만드는 거예요. 완결판이니까 저 곽상원 의원의 저는 용기를 정말 높이 봅니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얘기를 하셔가지고 민주당 전당대회 주말 사이에 순회 경선이 있었잖아요. 이거 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아무래도 그 정청래 의원이 사실상 정청래 후보가 조금 어려워지는 국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충청은 김민석 후보가 이기고 부울경은 정청래 후보가 이겼는데 부울경이 정청래 후보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 캠프 아닙니까? 그런데 크게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청래 후보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겠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 선호투표제라는 것이 내가 1번은 누구 지지하는데 2번은 누구라고 했을 때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 2번 투표수를 더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김민석, 송영길이 같이 한 편이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가 조금 어려워지는 국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 조갑재 대표님이 지난주에 저희 정치 시간을 나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앞으로 4당으로 분리가 될 수 있다.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신천지 의혹 꺼내들고 뭐 적동 논쟁 나오고 하면 어떻게 이제 전당대회 이후에 같이 한 지붕 아래 살겠냐 뭐 이런 우려를 표하시는 것 같고 국민의힘도 사실상 이 체제로 가게 되면은 뭐 분당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민주당의 경우에는 세력 근거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역 근거가 좀 분리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로서는 그것은 그 정도의 힘을 갖는 세력 근거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쉽지 않은 상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당에 또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이 변화의 노력, 그 변화의 노력은 정말 이 이재명 민주당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온 이 의원, 우리 온 당원, 온 국민의 힘에 힘이 집결되어서 싸우는 것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국민의힘이 지금 대여 투쟁을 하는데 구심점이 좀 약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개혁의 방향이 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구심점 부분을 좀 더 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지금 이제 우리가 늘 보면 이제 따로따로 해서는 안 되고요. 함께 힘을 모아야 되고 저는 사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어서나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헌신과 희생과 책임의 자세가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성원은 또 리더급 지도부는 그 구성원의 역량들을 다 모을 수 있는 결국 국민들이 분노하고 그리고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 역량이 모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리더의 역할들이겠죠.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실 징계가 사실상 게시가 돼서 3명에 대해서 이제 뭐 게시가 됐고 이게 앞으로 이제 어떤 향방으로 튈지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갖잖아요. 의원님은 좀 이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징계를 안 한다고 구심점이 더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당은 당의 질서가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원칙에 따라서 할 것은 해야 된다. 또 원칙에 따라서 그런 것을 할 때 당의 질서가 잡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원칙이라는 부분, 당원당규의 원칙이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집행되거나 과다하게 징계가 이루어졌을 때는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지도부가 그 자진 탈당을 또 권유를 했었는데 주말 사이였나요? 입장에 나왔는데 자진 탈당에는 좀 선을 긋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권영진 의원님은 지금 그 의원들 한 명 한 명에게 본인이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얘기를 설명하고 다니시기도 하던데요. 그런 입장을 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언론을 통해서 입장을 말씀하시는 것은 괜히 또 다른 분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주식시장 관련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제 민주당 향해서 이거 좀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또 제안을 또 하셨고 민주당 받을까요? 저는 민주당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필요한 제안을 아주 적절한 시기에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이미 외신들도 뭐 도박판이다, 오징어 게임이다 이렇게 비판할 정도로 이렇게 널뛰게 하는 주식시장을 건강하고 건전한 주식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완전 도박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도박판이 그러면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냐 인재냐 보면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부추겼습니까? 이제 뭐 한국이 뭐 3대 글로벌 3대 주식시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부동산 팔고 자본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같은 것을 회의록 한 장 안 만들고 아주 졸속으로 지방선거 전에 발행을 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의 이 투자 상한도 올렸어요. 그게 오랫동안 그렇게 국내 주식 비율을 정해놓은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보면 우리가 인재라고 아니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그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투전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제 또 국민의힘 중진이시기도 해서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옵니다. 사실 뭐 중진들이 너무 지금 국내의힘 당내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의원님은 이렇게 또 나오셔가지고 목소리를 막 내시지만 그러시지 않은 중진들이 더 많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지금 중진들 분위기는 어떤 겁니까 정확하게? 뭐 지금 사실은 우리 당의 당원 당규라는 게 있고 그것이 당의 헌법이고 당의 법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아마 말씀하시는 게 이게 지도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일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당원 당규를 에 따른 어떤 지도부의 자체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는 건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것을 무조건 박보라 이게 능사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당이 더 국민들 사랑받으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투쟁할 거 투쟁하고 목소리 낼 건 목소리 내고 그다음에 당이 단합하는 것 이런 과정에 있어서 너무 지나친 것은 좀 이렇게 좀 그런
조율을 뒤에서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네. 의미에서 지선 이후에 국민의힘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아직은 부족한 게 많죠. 네, 저희는 조금 더 당이 하나 되는 모습이 되지 않는 부분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